자, 2페이지 교재 펴보면 자, 철근 콘크리트 정의를 하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인장 측에 콘크리트가 인장이 약하니까 인장 측에 반드시 철근이 들어갔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인장 측에 철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장 측이라는 거는 휨 모멘트를 계산했을 때, 자, 휨 모멘트를 계산했을 때 압축력과 인장력이 휨 모멘트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모멘트냐 플러스 모멘트에 따라서 인장 측이 위아래로 바뀔 수가 있지, 그지? 그럴 때 인장 측에만 넣는다. 근데 실제로는 양방향 위아래 다 들어가지. 왜? 보조 철근 개념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 이제 역학적으로는 인장 측에만 넣지만은 우리가 복철근 부호에서 봤다시피 압축축에도 철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압축 철근이지, 그지? 근데 원칙적으로 역학적으로는 인장 측에만 들어가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서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가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은 부식하지 않고, 그지? 왜? 강알칼리성이니까. 그리고 이 시멘트를 물과 섞어가지고 수화 반응을 시켰을 때 CaOH2 수산화칼슘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철근의 전해질 층을 형성해 줘가지고 철근이 부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은 이형 철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같은 위치에서의 배역률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열팽창 계수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형상과 치수에 제약받지 않는다. 즉, 겉부집만 조립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다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그지?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좀, 콘크리트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경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우수하다.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좋다, 내화성이 좋다, 이런 문제,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단점이 있지. 단점이 보게 되면 이제 중량이 크다. 콘크리트 균열에 발생한다. 균열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균열. 자, 균열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 2학기 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게 균열이거든. 근데 콘크리트의 균열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수화열에 의해서, 수화 반응 시 수화열에 의해서도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하고, 건조 수축에 의해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0.3mm까지는 균열이 일어나도 되거든. 그러니까 균열이 일어나도 그거 괜찮은 균열이거든. 그걸 갖다가 허용 균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자우정 균열이 발생하면은 0.3mm라도 허용 균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균열로 인해서 물과 공기가 침투하거든. 물과 공기가 침투하면 아까 말했던 CaOH2의 강알칼리성이 깨지니까 철들은 녹슬기 시작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의 단점은 이제 균열이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자기 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좀 나오고는 1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뭐 큰 건 아니고. 자, 셀프 힐링 콘크리트라는 거 있거든. 우리 연구실에도 한 10년 전에는 조금 하다가 3년 전에 좀 이걸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주를 생각해 보면은 진주가 무기물인데 성장을 하지, 그지? 무기물이잖아, 진주는. 그 유기질이 아니지, 그지? 진주를 보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 보면은 무기물이 성장하는 거니까 유기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기물이 성장한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가 있는데 어떤 균열이 발생하면은 지 스스로 이 균열 폭을 갖다가 힐링이니까 메워나가는 게 이제 셀프 힐링 콘크리트 원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팽창제라든가
자, 팽창제를 갖다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이 코팅을 해가지고 캡슐 형태로 이 안에다 집어넣거든.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균열이 발생하면은 얘가 터져가지고 팽창제가 이 안을 팽창시켜서 채우는 게 셀프 힐링 콘크리트의 원리가 되거든. 근데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일부 떠들지만은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균열이 0.4mm까지만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1mm 정도, 균열 1mm 여러분 생각해보라. 여러분 요건데 이것도 안 되거든. 셀프 힐링이. 그러니까 보수 보강이 1mm 아니라 실질적으로 1cm 균열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실험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맞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지. 셀프 힐링 콘크리트는 말은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셀프 힐링 콘크리트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예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전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제조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새로 연구를 시작했거든.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D 프린팅 해가지고 아마 요번 여름 방학 때 좀 할 거야 우리가 아마. 3D 프린팅이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설 공사 방법, 시공 방법이 바뀌는 거지, 그지? 뭐 거푸집을 대고 이런 게 다 없지. 뭐 동벌이 비계 이런 게 다 공사 방법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했을 때 재료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사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쏴줘야 되거든. 제트 프린트, 도트 프린트처럼. 그러니까 잉크를 쏴주듯이 콘크리트를 쏴주는데 얘가 흘러가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점성을 조절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골재를 특수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유동성,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건설 소재를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 도전을 할 거거든. 혹시 여름방학 때 바쁜 친구들 와서 같이 하자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학연수 가는 걸 스투피드한 거거든. 자, 뭐 콘크리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3D 프린팅도 하나가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친환경. 자, 친환경. 친환경 진흥형 콘크리트. 이런 것도 만들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친환경이니까 뭐 오늘 신문 보니까 화력발전소 4개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겠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심각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럼 콘크리트 자체는 주성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CaCO3거든, 그지? 탄산칼슘이고.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자, 시멘트의 주성분은 석회석, 전토, 규석, 광재, 석굴 얘들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가 소성시키니까 소성. 자, calcination. 소성을 시킬 때 우리가 석유나 석탄, 중유를 떼가지고 1500도로 가열하거든. 1500도로 가열해버리니까 우리가 C3A, C2A, 뭐 C3S, C2S, C3A, C4AF 이런 클린커 화합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이 클린커 화합물이 이게 3CaO에 SiO2 이런 게 생기는데 이놈의 것이 소성하면서 CaO 플러스 CO2가 되잖아요. 얘를 소성시키니까 이게 석회석인데 얘가 석회석인데 얘를 소성시켜버리니까 CaO와 CO2가 돼서 이 CaO가 일로 들어가가지고 시멘트가 되는 거잖아. 이게 물과 만나가지고 CSH라는
수화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 수화물질이 생성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소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라든가 할 대상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소재 3D 프린팅에서도 새로운 소재가 돼야 기존 콘크리트 가지고 하는 의미가 없거든. 왜? 기존 콘크리트 자체가 이렇게 돼서 CO2가 시멘트 1톤 만들면은 CO2가 0.9톤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에서만 CO2 발생량이 5천만 톤이 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줄여도 우리가 CDMA에서 경제적 가치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 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3D 프린팅을 한다면 소재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친환경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나노 기술을 가져와야지, 그지? 나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저 정도면은 보통 어느 크기냐면은 분자 세포 정도 크기거든.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입자, 시멘트 알갱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날아가니까. 시멘트 입자의 그 크기는 보통 30 마이크로미리거든. 30 마이크로미터가 보통 이제 시멘트 입자 크기거든. 그럼 나노라는 거는 최소한도 나노 기술이라고 하면 입자 크기가 200 나노미터 이하가 될 때 나노 소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걸 150분의 1로 쪼개면은 나노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시멘트 입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30 마이크로미터거든. 자, 얘를 어떻게 150분의 1로 쪼갤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나노 기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노 기술 하면은 저쪽 신소재 쪽 나노 하면은 첨단이 돼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도 분명히 소재인데 이런 나노를 안 하니까 평생 녹아다 쓰는 거거든. 자, 나노 기술에 의해서 시멘트 입자를 150분의 1로 쪼개서 200 나노 이하가 돼버리면 나노 소재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들어본 혼화재 중에 실리카 흉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실리카 흉은 그 제조 공정에서 실리카가 연기로 날아가는 거를 포집한 게 실리카 흉이잖아, 그지? 실리카 흉 자체 입자가 연기로 날아갈 정도니까 워낙 작은 거거든. 그걸 포집해서 보면 걔들이 200 나노 사이즈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실리카 흉 자체는 200 나노 이하가 돼서 나노 소재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고강도라고 하게 되면은, 자, 고강도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자, 콘크리트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공극이 콘크리트에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 여러분들이 이런 콘크리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극이 있는데 만약에 파괴가 되면은 균열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극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공극을 따라서 균열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미세 공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 공극은 굉장히 작은데 이 공극을 이 실리카 흉이 약간 이제 이 정도 나노 입자가 되니까 이 실리카 흉이 이 공극을 충진시켜주면 되거든. 이게 고강도 콘크리트의 주 원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는 간단하게 시멘트 입자 안에 있는 모든 공극을 메워주면은 고강도가 되거든. 그게 실리카 흉이라든가 프라이애시라든가 이런 혼화재를 섞어주게 되면 얘도 입자가 작아서 저는 공극에 다 타고 들어가고 또는 고온이나 고압으로 고압 압으로 눌러주는 거지. 그럼 공극이 다 짜부러지니까.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하지.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데 여러분들이 토목을 하니까 콘크리트 강도 FCK를 갖다가 한 200 정도. 요즘 잠실 롯데 같은 게 짓는 게 20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 2000kg per cm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만들려면 지금 얘기한 혼화재에다가
어떤 양생 과정에 의해서 특수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방학 때 같은 때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 친환경 콘크리트, 지능형 콘크리트 또는 3D 프린팅 콘크리트 이런 게 콘크리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3학년 일하면은 연구해보고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창업할 것도 분명히 나오지. 요즘 무적되고 돌아가는 판세가 얘만 하면 되거든. 얘는 무적되고 스타트업 하면 거의 성공하거든. 요즘 바깥에선 드론하고 산물 인터넷, 3D 프린터 요거는 무적되고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취미 삼아서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서 재료편이 있고 9페이지네. 콘크리트는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시멘트와 물, 골재, 혼화재료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약한데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중에 기술사 영어로는 PE라고 하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기술사를 대비해서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 미케니즘 수화 물질 이게 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항상 그건 항상 여러분 신경 쓰고 또 10페이지 가면 골재가 있는데 골재에서 이제 장골재, 굵은 골재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래 자갈. 모래 자갈인데 뭐 모래라고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뭐 0.8mm보다 작다. 지금 1mm보다 작다. 여러분 손톱보다 작은 거지, 그지? 손톱 그거보다 작은 것이 모래가 되는 거고, 5mm보다 작으면은 굵은 골재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골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굵은 골재, 자갈은 원래 우리 어릴 때는 강자갈을 썼거든, 가장 좋은 거지. 근데 강자갈은 지금은 채취하면은 법의 위반이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모래도 옛날에는 한강, 진짜 하구에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건설공사에 다 썼거든. 근데 없으니까 아예 채취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인공골재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그것도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 되거든. 그러니까 인공골재도 그러니까 여기 3D 프린팅 할 때 3D 프린터용 골재를 모래 자갈을 어떻게 할까도 이것도 큰 숙제가 되고 이것도 큰 사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골재도 여러분들이 건설공학과 학생으로서는 신경 써야 될 문제다. 이제 혼화재료 이제 우리가 가외로 콘크리트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지. 그래서 A재라든가 감수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압축 강도는 이제 12페이지 가면은 압축 강도 콘크리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얼마나 강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200메가파스칼 또는 2000kg/cm제곱 이제 흔한 게 돼버렸거든. 물론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30 정도 메가파스칼 270에서 300kg/cm제곱 정도 쓰거든. 자, 그 15페이지에 탄성계수 중요하지. 응력과 배연율 곡선. 탄성계수도 요 칸도 기술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탄성계수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거 기사시험에서 잘 나는 것들이고 17페이지에 자, 크립은 우리가 하중을 계속 제하시켜 놓으면은 하중의 증가 없이도 배역률이 증가하는 게 크립이라고 하지. 크립이라는 건 용어 정의 정도. 크립 계수가 어떻게 된다. 그 정도 알면 되고. 자, 건조 수축 28페이지. 자, 건조 수축은 여러분 안다시피 콘크리트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강구조에서는 건조 수축이 없지. 건조 수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료 중에 물 성분이 있어 물이 증발하면서 그 공간이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건조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만에 있는 특수한 변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크기는 0.0001호 또는 0.00020 이것이 건조 수축 변형률로 주어지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철근의 압축력,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유도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제일적인 건 그 정도 알면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34페이지에, 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자,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콘크리트에서 어떤 구조물이 온도 변화로 인해서 변형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근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2학기 때 철근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온도 변화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도까지 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온도 변화도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음에 47페이지 철근을 보자고. 자, 철근은 우리가 고강도 철근이 있고 일반 철근. 그 색깔이 일반 철근은 무슨 색깔? 에? 일반 철근은 무슨 색깔? 철근 단면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 그랬잖아. 일반 철근은 녹색, 고강도 철근은 노란색, 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철근이 여러분 그 트럭에 싣고 갈 때 보면은 철근 자른 면, 그 단면에 보면은 녹색이냐 노란색이냐 했을 때 노란색 칠해 있으면 저거는 고강도 철근이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녹색이면 일반 철근이고. 그래서 우리가 49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이형 철근이 나왔고, 자, 이형 철근을 보게 되면은 SD 300부터 700까지 있지, 그지? 그러면 이게 SD 300이라는 것은 300이 항복 강도 메가파스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0, 350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400 이상은 이제 고강도 철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요건 항복 강도고, 인장 강도는 이제 파괴되는 강도는 그거보다 좀 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강 구조물의 이형 철근의 항복 강도를 보게 되면 SD 300을 썼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300 메가파스칼인데 만약 잠실 롯데에서 200 메가파스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철근이나 콘크리트 강도가 비슷해졌거든, 그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그 정도로 고강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리 고강도로 만들어 놓고 싱크홀 나타나면 안 되지, 그지? 여러분 이 중에 방학 동안에 싱크홀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 좀 해봐. 도와줄 테니까. 싱크홀 대책, 국가적인 대책이 제대로 엉터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싱크홀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싱크홀은 결론은 뭐야? 지하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그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이 무너지는 게 싱크홀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볼 땐 전 지자체별로 제일 중요한 게 지하 수위도를 그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보링 할 때마다 지하 수위를 측정해 놓으면 우리가 산에 등고선을 표시하듯이 산에 등고선 표시한 거 우리가 있잖아, 그지? 똑같이 지하도 매번 지하철 공사를 하건 또 개인적으로 어떤 보링을 하건 했을 때 지하 수위를 표시해서 등고선들을 그려놓고 그 지하 수위의 변화만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싱크홀을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싱크홀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학적 성질 이제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과 설계를 배웠지. 그래서 자, 우리가 해석은
해석은 이제 뭐 여러분이 배운 것과 같이 단면이 주어졌지, 그지? 단면과 모든 구조물의 치수, 단면. 자, 단면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해석이라는 것은 응력이라든가 또는 처짐이라든가 또는 뭐 바이브레이션, 진동. 자,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안전체에 들어오느냐, 안전 유무를 체크하는 거지, 그지? 세이프티 체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열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균열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균열이 생겼으면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냐, 또는 처짐이 많이 생겼냐, 진동이 어느 정도, 진동이 많이 생기면 그 구조물이 안 되는 거지, 그제? 자, 일단 안전 목적에 있어서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고. 자,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물 여러분이 배운 게, 자, 허용력법을 배웠고, 자, 극강도 설계법을 배웠지. 자, 허용력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발이군의 정리라든가 또는 일단 응력을 구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응력을 구하니까 중립축의 위치를 구했었고,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일차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점, 단면일차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중립축을 구해가지고 위아래로 압축응력, 인자응력을 구했지, 이제. 그 F를 I분의 MY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I는 이제 콘크리트 인정축을 무시했었으니까 3분의 BX30 플러스 NAS의 D-X의 제곱으로 구해도 되고, 그지? 또는 여러분이 응력에 있어서 F는 CJ 또는 TJ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때 T가 AS의 FS가 되는 거고, Z는 D-3분의 X가 돼가지고 여기서 F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철근의 응력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지? 자, 이래서 응력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허용 응력보다 작으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허용 응력은 자, 극한 강도를 갖다가 안전율을 나눴지, 그지? 안전율 나눠가지고 콘크리트는 2.5, 철근은 2.0 나눠서 이 허용력이 0.4 FCK 또는 0.5 FY.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으면 응력 구한 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허용력법에 의해서 이 안전을 체크하는 거는 응력을 구했고, 근데 응력에 있어서는 안전율이 실제는 요걸 받을 수 있는데 60%를 까줬잖아요, 그지? 안전율이 요 안에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응력을 구해가지고 응력만 체크하면은 이 구조 해석에 있어서 안전도를 체크를 했고, 여러분들이 2학기 들어가게 되면은 응력은 만족하더라도 처짐이 많이 생기느냐 또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생기느냐 또 안전에 들어가거든. 응력은 다 만족하는데 진동이 많이 생기고 처짐이 많이 생기면, 만약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응력은 만족하는데 지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꽂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지? 물론 과도하게 그랬죠. 저같이 진동이 심하게 된 구조물이 성립이 안 하니까 진동과 처짐에 대해서도 안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요거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응력에 의해서 허용력보다 작다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안전 체크를 한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극하응도법에서는, 자, 극하응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단 하나,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됐잖아, 그지? 자,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자, 하중에 의해서 하중은 20% 증가시켜 놓고 하나중은 60% 증가시켜 가지고 그거로 인한 모멘트를 구했지, 그지?
그래서 요 D와 L은 서비스 로드, 즉 작용하고 있는 실제 하중이고, 요거는 극한하중 또는 계수하중이라 그러지. 그래서 요걸 곱해서 구한 모멘트를 극한 모멘트 또는 계수 모멘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중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가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저항 모멘트보다 작으면 되거든, 그지? 적으면 됐다 해서 MN도 마찬가지로 C제, TZ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C는 이제 0.85, FCK, AB가 되고, Z는 D-A 오버 2가 되는 거지. 자, 이제 P는 이제 0.85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인장철근의 순인장 배연량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 하는 것은 공부를 했었거지. 요거만 만족하면은 해석할 때 극강도 설계법에서 얘기가 끝난 거지, 그지? 요거만 만족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해석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디자인. 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거지. 자, 설계고, 설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을 디터민 해야 되는 거고, 디터민. 자, 디터민, 또 섹션 디멘전 해가지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단면이 있을 때, 폭이라든가, 철분량 AS라든가, 이 D라든가, 전체 높이 H라든가, 철근의 종류라든가, 간격, 개수. 요거 결정하는 게 디자인이지, 그지? 자, 허용용법에서는 ASD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여러분 책에 부록에 나와 있지만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진 않았거든. 왜 실제 실무에 나가서 허용용법을 설계하지 않거든. 허용용법은 왜 배웠냐? 응력은 중요하거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이런 구조물이 있다든가 교량이 있다든가 터널이 있다, 뭐 어떤 콘크리트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한 응력이 생겼냐. 왜?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균열이 이거 필수적이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균열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고 떠들 필요도 없거든. 왜? 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0.3mm까지는 허용균열이라고 하거든. 이거 허용균열이거든. 근데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 사람이 겁을 먹고, 자, 왜? 균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인자응력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자, 균열이라는 건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 그지? 얘가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는 인자응력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 그 인자응력이 얼마 길래 균열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콘크리트에서는 항상 응력에 대해서 신경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심각하게 배웠고, 시험 중간고사에서도 그걸 주로 했던 거고, 그지? 근데 이제 설계에 있어서는 허용요건 설계를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뺐고. 그래서 하드만은 D는 C와 루트 M 오버 B, AS는 G2, MB 해가지고 유효 높이와 철근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 허용요법에서도.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배웠던 거야. 자, 이건 이제 허용요법이고. 자, USD에서는 설계를 할 때 M은 자, P, MN이다. P에 MN은 TZ다. T는 AS에 FY에 D-A 오버 2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S가 로우 BD가 들어가가지고 로우 FY BD 제곱 1-3.5의 FCT분의 FY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니까
그러니까 설계니까 뭐 요번에서도 키 문제는 이제 설계야. 근데 설계 제일 중요한 건 단철근으로 날 것이고, 단철근에서 조금 이제 변단면을 주겠지, 그지? 그냥 이거 설계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그지? 당연히 어떤 형태가, 중간고사 때 요거 났었지, 그지? 중간고사 때는 요거 했었지. 그, 기말고사는 이렇게 할까? 이러지는 않겠지, 그지?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도 변단면에서 충분히 푸니까, 뭐 이런 단면은 아닐 거지만, 좌우자 변단면은 틀림없어. 자, 변단면이 됐건 뭐가 됐건 결론은 하중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려가 되는 게, 모멘트를 못 구하면은 거기서 틀려버리, 중간고사 때도 모멘트에서 틀린 사람 꽤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모멘트가 틀렸어도 계산 과정 나왔으면 거의 점수 내가 줬었거든. 그거 내가 다 체크해 가면서. 근데 제가 모멘트를 구하는데 하중을 키워놓고 일단 하중을 키워놓고 라이브로드가 있으면 하중을 키워놓고 이게 극한을 계수하주기가 그지? 이거로 인해서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모멘트로 인해서 뭐 이런 구조를 주면 안 되지, 그지? 이런 구조를 줄 수가 없고, 이런 거지 2학기 때 해보자고. 2학기 때. 저 여기서도 만약 이거 해석한다고 제일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이 철근을 백을 해야 되는데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 일단 3차 부정적이 됐기 때문에 모멘트를 못 구하거든. 즉, 손으로는 거지. 자, 이거 3차 부정적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내가 구조에서 프로그램 셉이라든가 마이다스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거거든. 그 셉이나 마이다스를 돌리게 되면 이거 모멘트 해석이 되거든. 이렇게 된다든가 뭐 모멘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모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근을 배근하면 되는 거지. 모멘트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되는 거지. 왜? 하중은 키워놓고 이걸 구했으니까. 근데 모멘트를 구했으면은 여기서 자 설계니까 이제 요식을 보게 되면은 전에 얘기한 대로 미지수가 지금 3개가 되는 거지. 미지수가 여기서 보다시피 B, D, A, S 3개가 미지수가 되는 거지. 근데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3개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우를 갖다가 로우 맥시멈보다 작아야 되고 로우 미니멈보다 큰 요새는 로우를 가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로우 맥시멈이 우리가 배우면 입출론 CT가 0.0051대 이상일 때 0.85P를 쓰는데 요거를 갖다 0.004가 휘임 받을 때 최소치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거 최소치가 들어간 로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요게 최소치가 들어가던가 또는 일반적으로 이 배역률에 뭐 1.2 정도를 해줘가지고 그게 들어간 로를 구해가지고 자 철근비를 가정하고 어떻게 될까? 철근비를 가정을 하고 철근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게 되면은 뭐 어쩌고 이렇게 식이 되는데 여기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0.004 지금 얘기한 저걸 얘기하는 거지. 자, 폐용철근비에서 저걸 가정해버려서 자, 철근비가 가정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남는 거지 B하고 D만 남거든. 여기서 그냥 D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1.2에서 1.5B 정도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 미지수가 하나만 됐거든. 그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가 됐으니까 주어진 모멘트에 대해서 단면을 결정한 거 미지수 하나 나왔고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 미지수 나오고 철근비는 가정했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로가 가정돼서 들어갔어도 실제 그 로는 자 컴퓨티드 해가지고 계산상 필요한 철근량이고 계산상 실제로 이제 사용된 거는 실제로 사용 AS
AS provided. 여러분 철근을 갖다 종류와 개수를 결정해가지고 철근이 여기서 결정됐잖아요, 그지? 그 여기서 D가 뭐라고 나오더라도 실제는 단면을 좀 더 크게 하니까 AS와 D가 provide 실제 사용된 유효 높이하고 철근 양 변했거든, 그지? 변한 거 가지고 다시 안전을 체크해가지고 그 강도 감속에서 P도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지? 거기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상 나온 이 컴퓨티드하고 계산상 나온 이 AS나 로하고 실제 철근을 결정하고 단면을 결정했을 때 프로바이드다 요 뜻만 알게 되면은 틀릴 게 없지. 나머지는 시계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다시 쭉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고, 뭐 기둥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84페이지 설계 방법이 쭉 나왔고, 안전성 있고, 자, 허용력 같은 거, 86페이지 허용력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자, 강도 설계법의 기본 가정 87페이지, 기본 가정, 보다시피, 뭐 이거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기사시험에 잘 나는 문제고, 자, 네 번째 보면은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무시한다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6번이지. 6번에 의해서 휘트니의 등가 압축력 분포, 직사각형 압축력 분포에 대해서 그 크기 나타나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한 것이 88페이지 그림 4-3이 되는 거지. 자, 그림 4-3 보게 되면은 일단 변형률 분포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은 항상 0.003이야. 얘보다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전 세계 똑같이. 콘크리트의 압축 극한 변형률은 0.003이고 그에 따라서 중립축 위치가 결정되면은 인장철근 변형률이 나타나거든. 그게 ES가 입실론 S가 되는 거지. 자, 입실론 S는 ES분의 FI로도 구할 수 있고 사실 ES분의 FY라는 거나 FY는 항복 강도잖아, 그지? 그리고 입실론 S가 입실론 Y가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근데 입실론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립축 위치가 결정되면은, 이 삼각형의 비례 법칙에 의해 가지고 두 삼각형의 닮은 꼴에서 입실론 S가 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그 입실론 S가 항복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된다 그랬고, 그지? 그 입실론 S의 크기에 따라서 강도 감소 계수가 변한다 했었고, 그 옆에 그림 A를 보면은, 자, 콘크리트의 압축력 분포는 삼각형이 아니라 압축력 분포를 사각형으로 봐지. 그러니까 실제는 사각형이 아니지, 그지? 실제는 아니지만은 휘튼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가정해가지고 크기가 0.85 FCK이고 깊이가 A다. 그리고 중립축 깊이는 C라고 놨지, 그지? C라고 놨고. 그래서 A는 베타1 C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휘트니의 등가 압축력 분포가 직사각형으로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압축력의 크기는 0.85 FCK AB고 그 위치 2분의 A지, 그지? 그거 중요시했었지. 그런 거 중요시해야 되고. 근데 89페이지 보게 되면은 맨 끝에 하중조합, 하중계수, 강도감소 계수란 말이 있거든. 하중계수는 알거든. 근데 하중조합은 여러분이 잘 모르거든, 지금. 하중조합은 잘 모르는데,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그 표 44에 나온 것, U는 1.4 D 플러스 F다. 요거는 하중계수야.
지금 D는 사하중이고, 그지? F는 유체고. 그러니까 우리 물이 있는 구조물에서 수압을 고려할 때 F도 1.4, 하중계수가 1.4가 됐지, 지금. 그러니까 1.4다, 요런 건 다 하중계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중조합은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구조물에서 사하중이 여러 댐이다. 댐에 밤 새벽 5시다. 사람 아무도 없잖아. 차도 안 다니고, 그지? 그러면은 댐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중하고 수압밖에 안 작용하지. 그럴 때는 A식에 의해서 하중을 계산해 줘야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낮이 되면은 이제 활하중이 작용한다. 그럼 이제 또 다른 하중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식으로 가니까 1.6L이 있지, 그지? 또 그 앞식에서는 DFT 해가지고 지금 B식을 보니까 DFT 1.2 DFT D가 사하중이고 F가 후로드고 T는 템퍼러처인데 A식에서는 똑같은 F고 똑같은 D인데 1.4를 썼고 B식에서는 1.2를 썼지. 왜? B식에서는 활하중이 있고 A식에서는 활하중이 없잖아, 그지? 활하중이 없다고 보니까 안전율을 조금 높여준 거지. 그래서 1.4고 1.2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A, B만 보더라도 우리가 댐 얘기를 했는데 낮과 밤에 따라서 활하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A, B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댐을 설계한다고 하면은 자, 낮과 밤이 있으니까 실제 모멘트를 구할 때 A도 계산해야 되고 B도 계산해야 되거든. 그지? A 경우도 생기고 B도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중 조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중 조합은 실제 구조물이 실제 위치에서 하중 조건 또는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다 조합하는 게 하중 조합이 되거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한강 철교가 있다. 자, 한강 철교가 이와 같이 있을 때, 자, 만약에 여기에 모멘트가 어떤 경우가 최대냐. 자, 철도 하중이, 기차 하중이 저와 같이 등고프로 깔렸을 때, 만약 이 부재에 최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똑같은 경우인데, 자, 하중이 얘는 지나가는 기차죠. 여기가 작용하고, 이랬을 때 또 새로운 하중이 오고 있어요. 이랬을 때 최대 하중이 걸리느냐. 또는 얘는 없고, 이럴 때냐. 그러니까 이런 실제 하중 조건에 따라서 하중 조합이 수십 개가 생기거든. 그럼 구조해석에서 그걸 다 해줘야 되거든. 다 해줘가지고 모멘트를 구한 게 이게 모멘트가 MU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하중조합이다. 하중조합은 지금 보다시피 우선 하중이 사하중도 있고 활하중도 있고 자 유체하중 수압 F도 있고 온도하중도 있고 여기 보다시피 무척 많이 일어나는 밑에 토압 H 토압도 있고 뭐 지진하중도 있고 풍하중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작용하고 안 하고 따지다 보면 실제 설계에서는 하중조합을 3, 40개는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게 하중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중조합은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중조합 뜻을 하중계수는 아는데 하중조합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하중조합이라는 것은 하중의 제하 이치 그리고 환경 조건 요거의 조합에 의해서 환경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작용하냐 안 하냐 지진이 작용했는데 한여름에 작용해서 그럼 템퍼러처 온도 변화도 극한 지진이 한여름에 올 수도 있지. 그러면 템퍼러처도 고려해야 되고 지진도 고려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한 번에 다 고려한다. 그럼 어떻게 돼? 하중이 다 커졌을 때 구조물이 굉장히 커지지. 비경제적인 구조물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다 고려할 때는 하중 계수가 작아지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조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연속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중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거 손으로 3, 40까지 나온 거를 손으로 다 풀 수가 없지. 그럼 뭐야? 구조 해석을 갖다 컴퓨터로 하는 거지. 모델링만 해놓고 하중이 그냥 주어지게 되면 지가 알아서 답을 다 줘버리니까 하중계수가 하중 조합이 30개, 40개 되더라도 손쉽게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하중 조합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라. 하중계수는 다 아는데 하중 조합을 잘 모르거든. 근데 하중 조합은 지금 얘기한 구조물의 하중의 제하 위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터널 같은 구조물에서 터널이 이렇게 있거든, 지금. 터널이 있는데, 만약 토합이 이렇게 작용하거든, 지금. 토합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이렇게 토합이 또 작용할 수 있고, 또 위에서도 토합이 작용하겠지, 그지? 자, 그럼 구조물이 자, 여기 땅 속에 묻혔다. 그러면 하중 조건 이것밖에 없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구조물을 만들 때 어떻게 공사를 하냐면은 자, 톱하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지? 톱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 흙이 없지, 이제. 흙이 없고, 자, 얘도 없지. 근데 얘도 없는데 흙을 갖다 이쪽 먼저 메워놨네. 흙을 메워놨거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토합이 얘만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지? 얘만 작용할 때 어느 부지에서 최고 모멘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아니, 아니면은 얘하고 나서 또 이쪽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얘 말고 흙을 갖다가 푼수같이 위쪽에다 먼저 할 수도 있지. 이런 게 다 아까 이 하중의 제하 위치에 따라서 하중이 있고 없고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지. 그걸 고려해서 최대 모멘트를 구해내는 게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그걸 하중 조합이라고 한다. 또 부재의 하중의 제하 위치의 유무, 제하 위치와 유무에 따라서 제하 위치, 유무를 고려하는 거지. 있냐 없냐까지 고려하고, 또 환경 조건에서 지금 얘기한 수압이라든가 파압이라든가 파도, 또는 지진이라든가 윈드, 바람이라든가, 자, 그런 것들 다 고려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또 환경 조건 중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자, 우리가 교량 얘기를 했는데, 교량이 이렇게 있거든, 지금. 교량이 이렇게 있는데,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피어가 되고, 그지? 피어가 있는데, 피어에는 항상 기초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지? 왜? 이게 연약지방이 돼가지고, 연약지방이 파일을 안 박았는데, 연약지방이 돼가지고, 이게 처집이 조금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처집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구조물이 변이가 생겼거든. 변이가 생긴 거는 하중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점의 치마. 자, 지점의 치마에 의한 것도 하중으로 봐줘야 되거든. 왜? 구조물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치마로 인한 것도 이만큼 지점 치마가 생겼지만은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서 강력한 압축 하중이 있어도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지점 치마를 하중으로 치환해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환경 조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점 치마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하중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중 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실무는 실제적으로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4장의 강도 감소계수. P가 0.85 있고 0.7, 0.65 나선철근, 띠철근 설명했지, 그지? 그리고 한계상태 설계법도 우리 조교가 설명했고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파괴 형태도 중요하지, 그지? 파괴 형태도 취성 파괴냐, 압축 파괴냐, 인장 지배 단면이냐, 압축 지배 단면이냐,
그리고 균형 철근비, 최소 철근비 다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지? (0.85) 베타1 F와 F식의 2가 있고, 자, 최소 철근비 이런 식은 뭐 다 기사시험 문제지만 설계할 때 필요하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 107페이지 인장지배다면 압축지배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압축지배 단면 0.002 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압축지배 단면이 되지. 그리고 인장지배 단면은 0.005보다 크고, 자, 변화 구간 사이에서는 강도 감소 계수가 변한다. 그 그림 5-3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거 그려놨지, 그지? 요건 뭐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최소 허용 인장 배용률이 110페이지 보면은 0.004다 이렇게 나왔고, 그지? 그러니까 최대 철근비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설계 흉강도 113페이지 보면 설계 흉강도 아까 한 5-10씩 MN, ASFY, D-A 오버 2고, 결론은 114페이지에 5-13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석할 때 요식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지. 로 FY BD 제곱 1-0.5로 F식 FY, 그지? 그러니까 예제 문제 여러분 충분히 풀어봤고, 그러니까 뭐 강도 감소, 이 설계 힘 강도 계산하라, PMN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다.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제 그것도 설계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117페이지에 설계 문제가 나왔지. 단면 계산하는 거, 우리가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철근비를 가정해서 BD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컴퓨티드 계산상 나온 거하고 실제 사용한 건 틀리다. 그거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요 예제만 풀어봐도 최소한도 40점은 맞을 것 같아, 그지? 물론 변단면이라 그게 문제지만. 그래서 자, 설계 문제, 해석 문제는 반드시 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철근 직사각형부로 가면은 119, 120페이지 보면은 120페이지 보면은 일단 120페이지 그림 5-6을 보자고. 수업 시간에 요게 4번 문제라고 했나? 3번 문제라고 했나? 3번 문제. 그 얘기는 꼭 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왜 나누냐면은, 실제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복철근보는 거의 없거든. 왜? 웬만하면 설계를 단철근보로 설계하거든. 그런데 실제 구조물에는 위아래 철근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보를 설계했을 때, 이런 보가 있을 때 철근에 요걸 넣었단 말이야. 이건 역학적으로 얘만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런데 전단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철근이나 철근이 30cm 이상 간격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게. 그러면 여기에 철근의 조립을 위해서라도 이 철근이 들어가거든. 최소한도 얘는 들어가줘야지 조립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철근 저렇게 넣어주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30cm 넘어지면은 균열이 또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간격을 얘가 또 들어가거든. 이건 뭐야? 보조 철근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균열이 발생해서 여기 균열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구조물에서 MU는 이것만 체크하면 되거든, 그지? 근데 균열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책임이거든. 근데 그냥 단철근보로 그냥 이렇다 하더라도 단철근보로 해석하는 게 일반인데 단철근보로 했더니 이게 만족 안 해요. 얘가 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잘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 얘가 크게 만들려니까 여기에 압축력이 있는데 철근에 압축력까지 또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조금 더 커지거든, 그지? 얘가 커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복철근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실제 구조물 설계 시에는 복철근은 설계 안 하거든. 근데 해석 시에는 복원 슬래브가 위아래 철근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축철근도 계산에 넣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반드시 생기거든. 실무에 나가면은. 그래서 복철근보에 해석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림 5-6 보게 되면은 일단 압축철근 AS 다시라 그랬지. 그러니까 AS 다시하고 같은 양의 인장철근 양을 놓았지, 그지? 그랬을 때는 그 모멘트 8이 그 그림 D가 되는 거지. 그림 D-를 보면 D를 보게 되면은 압축철근과 같은 인장철근양 AS-를 인장철근 놓고 그럼 그 모멘트 8이 D-D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인장철근양은 그림 2를 보게 되면은 AS에서 AS-를 빼줬지. 그리고 압축축에는 이제 압축철근이 없지, 그지? 아까 그림 D에서 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압축축 콘크리트가 됐고 모멘트 8이 D-A/2가 된 거지, 그지? 뭐 그거만 있으면 다 안 거지. 그래서 5-15식에서 두 개의 저항 모멘트 합쳐가지고 그렇게 구한 거지. 그래서 뭐 쉽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랬을 때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항복했냐 안 했냐. 여러분 이제 거기서 틀릴 거거든. 거기서. 그럼 압축철근과 인장철근이 항복했냐 안 했냐는 철근비 가지고 따져도 되고 또는 배역률도 가지고 따져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배역률도 그림 B를 보면은 그림 5-6의 B를 보면은 자, 압축철근 배역률 입실론 S 다시가 있지. 또 인장철근 배역률 입실론 S가 밑에 있고 요거를 지금 해석하는 경우니까 D가 주어졌거든. D-도 주어졌지. 왜? 압축철근의 위치가 알고 있거든. 그지? 그럼 삼각형에서 중립축 위치 C만 구하면은 C는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는 데서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그럼 C를 알고 D도 알고 하니까 입실론 S-나 입실론 S는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들이 항복배역률 입실론 Y보다 크다 작다 따지면은 항복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항복 안 했으면은 입실론 S를 구한 데다가 철근의 탄성계수를 곱하면은 그때 응력이 나오는 거지. 그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철근의 해석과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 인장철근이 항복했냐 아니냐는 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된다. 로 맥시멈과 로 미니멈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하면 된다. 옆에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자, 복철근 설계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문제 다 알려줬어. 복철근 설계는 안 한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설계 나오면 다 틀리겠네, 그지? T형보 130페이지 T형보. 그러니까 T형보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은 모양은 T형보래도 중립축의 위치 그리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모멘트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지? 반드시 플러스 모멘트를 받고 중립축이 외부에 있을 때, 그지? 그럴 때만 T형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거 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 했지, 그지? 그러니까 중립축의 위치가 반드시 외부에 있고 플러스 모멘트 받을 때만 T형보다. 그리고 이제 프렌즈의 유효폭 131페이지에서 유효폭이 프렌지 폭 B에 걸쳐서 일정한 크기가 되는 그 폭을 갖다 유효폭이라고 한다 해서 양쪽으로 132페이지 가면은 8T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16T, 그 다음에 슬래브 중심간거리, 보해지간의 4분의 1. 자, 이게 있고. 그래서 T형 단면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그림 5-12에 나와. 자, 그림 5-12에 보면은 자, T형보도 반드시 설계는 안 나오고 해석은 나와. 뭐, 이거 실제 구조물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 5-12 보면은 자, 프렌지의 돌출 부분, 가상압축 출근을 구했지. 그게 ASFG. 프렌지의 돌출 부분에 해당하는 가상압축 출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렌지 돌출 부분을 빼버리면은 그냥 직사각형이 됐잖아. 그림 2가 되는 거지.
그거 합쳐지면 된다. 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설계는 뭐 이런 설계는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고 1학기 때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응력과 설계를 설명을 다 했거든. 자, 그래서 시험 범위 여기까지고 지금 계산 문제가 4문제가 될 거거든. 자, 단철근, 변단면, 설계 문제. 그게 이제 키포인트겠지. 그게 한 40종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 나머지 3개는 단철근, 복철근, T형보 계산 문제, 획선 문제. 나머지는 이제 용어 설명 또는 이론 설명, 뭐 이런 게 설명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날 생각이야.